첼시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브렌트포드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는데, 물론 이번 경기에서 엔소 페란데스나 무드릭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다는 변수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포체티노가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경기에서 무드릭이 없다 보니까 스털링을 왼쪽으로 보내고 마두에케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두에케의 뒷자리에 제임스가 아직 선발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스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예 구스토도 아니라 센터백인 디사시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형 3백을 씁니다. 쿠쿠렐라가 올라가서 스털링과 함께 왼쪽 측면을 책임지고, 이때 코렐, 실바, 디사시 이 세 선수가 3백을 만들면서 마두에케가 오른쪽에서 홀로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오늘 상대했던 브렌트포드가 5-3-2 전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5명의 선수가 배치되면서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어줘야 수비들이 끌려 나오면서 중앙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왼쪽 측면은 스털링과 쿠쿠렐라가 있다고 치더라도 오른쪽 측면에서 마두에케가 디사시의 오버래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너무할 정도로 혼자서 고립될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을 자연스럽게 흔들지 못하는 결과가 이어졌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마두에케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고요. 이때 브렌트포드가 워낙에 수비 숫자가 많이 형성이 돼 있죠. 특히나 마두에케가 볼을 잡을 때 측면 지역에 최소 3명의 선수가 마두에케를 상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디사시가 오버래핑을 거의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마두에케가 혼자서 3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두에케가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선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브렌트포드의 수비를 끌어내는데도 실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중앙 지역에서 브렌트포드의 수비 라인을 분산시키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두에케가 오른쪽에서 디사시의 공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어느 정도 마두에케의 플레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게 아쉽거든요. 특히나 마두에케는 왼발을 쓰기 때문에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두에케가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올 때 오버래핑을 디사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브렌트포의 선수들은 중앙 지역으로 쏠리기만 하고 이 측면 공간은 활용이 되지 않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사시를 활용해서 3백을 만들 거였으면, 그래서 오버래핑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마두에케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스털링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죠. 왜냐면 스털링은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마두에케처럼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측면을 넓게 쓸 때 수비가 끌려 나가면서 이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두에케를 오른쪽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도 디사시가 오버래핑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마두에케 혼자서 브렌트포드의 수비수들을 상대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두에케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심지어 브렌트포드의 수비수가 가운데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두에케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두에케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브렌트포드의 수비수들도 중앙 지역으로 밀집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디사시가 이 장면에서도 뒤쪽에서 오버래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두에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측면 공간을 활용하지도 못하는 거고, 마두에케를 따라서 브렌트포드의 수비수들이 중앙에 밀집하면서 첼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극도로 적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브렌트포드의 수비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고 첼시의 선수들이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어거지로 볼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첼시의 선수들이 무리하게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전개하다가 브렌트포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지 못하고 턴오버가 생기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마두에케와 디사시를 배치한 것이
100% 좋지 않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 제임스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 어차피 구스토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으면 구스토도 공격적인 풀백은 아니기 때문에 마두에케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똑같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두에케를 오른쪽에 배치했을 때 마두에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는 스털링과 쿠쿠렐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갤러거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팔머와 갤러거 그리고 카이세도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선수 숫자가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왼쪽에서 첼시가 공격을 전개하면서 브렌트포드의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반대편에 마두에케에게 넓은 공간을 형성한 다음에 반대편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오면 마두에케가 여기서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두에케가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던 상황들을 보면 왼쪽 지역에서 마두에케가 있는 오른쪽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왼쪽 지역에 몰려있다가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두에케가 오른쪽 측면에서 넓은 공간에서 브렌트포드의 수비수를 상대할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마두에케가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왼발로 좋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마두에케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됐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주면서 마두에케가 슈팅을 통해서 골대를 맞추는 장면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마두에케가 오버래핑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한쪽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러한 식으로 방법을 찾아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첼시가 마두에케와 디사시를 한쪽 측면에 배치를 시킨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마두에케에게 오버래핑을 지원을 못 해주니까 반대편에서 전환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아이솔레이션 작업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런 작업도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른쪽 측면에서 답답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후반전에도 첼시가 브렌트포드에게 끌려갔을 때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체를 할 때도 약간의 전술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라인에 마트센을 넣으면서 마두에케를 빼고 그리고 디사시를 빼면서 제임스를 넣었어요. 워낙에 오른쪽 라인이 공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두 선수의 라인을 아예 바꿨는데, 이 장면은 마트센이 왼발을 쓰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고 제임스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교체가 왼쪽에서 쿠쿠렐라를 빼고 워싱턴, 그리고 중원에 카이세도를 빼고 우고추쿠를 넣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마트센이 왼쪽 풀백으로 오고요. 워싱턴이 투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건 뭐냐면 왼쪽 라인에 스털링이 있을 때 마트센이 왼쪽 풀백에 배치가 되면 스털링을 도와주러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털링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마트센이 오버래핑하는 이러한 그림을 왼쪽에서 보여주고 오른쪽에서는 제임스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제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밸런스를 위해서 실바, 코릴, 그리고 마트센이 3백을 형성합니다. 전반전에 오른쪽 측면에서 발생을 했었던 문제가 왼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털링이 볼을 잡았을 때 스털링이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직선적인 플레이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접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트센이 오버래핑을 하지 못하고 3백을 만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를 더욱더 두텁게 만들고 있는데, 스털링이 측면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마트센이 왼쪽으로 가면서 마트센, 코릴, 그리고 실바 이 세 명의 선수가 3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임스가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런 장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트센이 오버래핑을 하지 못하고 뒤쪽에 머무르고 있을 때 스털링이 측면에서 상대 선수와 1대1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때 스털링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브렌트포드의 수비 라인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 브렌트포드는 너무나도 고마운 상태죠.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스털링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중앙 수비 라인에 공간을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마트센이 오버래핑을 하지 않으니까 왼쪽 측면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비할 때도 오늘은 이제 엔소 페란데스가 못 나왔기 때문에 갤러거가 한 칸 올라가서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 때도 있지만 수비할 때는 카이시에도와 갤러거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 앞을 커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갤러거가 이 위치에서 수비 위치 선정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브렌트포드의 윙백이 올라오면서 쿠쿠렐라를 끌어내는 순간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브렌트포드가 공격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일단 브렌트포드가 두 명의 투톱이 첼시의 두 명의 중앙 수비수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윙백이 한 명 올라오면서 쿠쿠렐라를 측면으로 끌어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이 공간을 향해서 침투를 해 들어가죠. 이게 브렌트포드의 전형적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갤러거가 이 공간을 따라 들어가면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간을 제대로 못 따라가 주면서 브렌트포드에게 너무나도 쉽게 이 측면 공간을 허용할 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브렌트포드의 윙백이 올라와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쿠쿠렐라가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고 그 안쪽으로 브렌트포드의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갤러거가 뒤에서 사실은 이 동작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첼시의 수비수들이 안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갤러거가 제대로 따라가 주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브렌트포드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측면 공간이 열리면서 컷백이 나오죠. 그리고 이 컷백이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면서 브렌트포드의 유효 슈팅으로 나와요. 근데 실점을 할 때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실점할 때 보시면 측면에서 선수가 볼을 잡고 있고 이때 쿠쿠렐라가 끌려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뒷공간으로 은베모가 뛰어들어가는 상황이죠. 이때 갤러거가 본인의 앞에 공간이 발생을 했으면 빠르게 달려나가 줘야 되는데 이 달려가는 동작이 한 템포 늦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들어갈 때 이미 갤러거가 따라가는 것이 늦으니까 측면 지역에서 은베모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너무나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브렌트포드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피녹에게 제공권 싸움에서 지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디사시가 결국에 풀백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위치 선정을 잘 못하면서 뛰어들어오는 피녹의 헤더를 너무나도 쉽게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디사시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한 것도 실패고 갤러거를 수비라인 앞에 위치한 것도 실패고 마두에케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한 것도 실패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물론 엔소 페란데스, 무드리크가 못 나오고 그리고 제임스도 경기에 나올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가 빠지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가 없을 때의 보완점을 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가 전혀 안 된 채로 나왔다 라는 것이 이제 실망적인 부분이고, 물론 엔소 페란데스와 무드릭 그리고 제임스가 돌아오면 첼시의 경기력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실제로 엔소 페란데스와 무드릭이 있었던 최근 몇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꽤나 좋았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처럼 주전 선수 몇몇이 빠졌을 때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대응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포체티노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반복이 되지 않나 싶고요. 첼시가 이미 이번 시즌에 10경기에서 3승 3무 4패 4경기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승점을 쉽게 잃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첼시가 과연 승점을 관리를 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것 자체가 지금 의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첼시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 상태다